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급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면 대출 관련해서 좀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제도를 좀 언급하면서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연일 실망스럽다까지 의견을 표시하면서 좀 양측 간의 대치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좀 정부와 유력한 당권 주자 후보 간의 대치가 좀 자주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오로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으키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출산 시 부채 탕감 이 정책이 대통령실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정반대의 입장이다. 다시 얘기해서 좌파 파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제 공격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온 갈등인 거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이 중요한 정책을 당대표 경선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더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거는 거짓 해명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는데 네. 내부에서 검토가 있어서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책적인 사안과 가지고는 얼마든지 이제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당대표 경선과 연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빨리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맡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을 내려놔야죠. 네. 근데 이러시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의 아니게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나 전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책적인 기조에서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 전 의원의 자기 정치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인 건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제 워낙 파격적인 정책이잖아요. 네.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 저 사실 맨 처음에 이 정책을 보면서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의 입에서 나올 정책이 아닌데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는데, 네. 아무튼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선과 관련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네. 그 내부에 어떤 조율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 내부의 회의나 정책 조율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정책들은 워낙 큰 정책이니까,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적어도 총리실이라든지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쪽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고요. 그런데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첫 번에는 이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다 두 번째 또 다시 비판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해촉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어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촉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도 비윤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나름대로 지금 어쨌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윤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 윤심 이른바 그 부분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주자들 중에서 완전하게 비윤을 표방하는 건 사실은 윤상현 의원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정치와 정책이 혼합되어 있는 데다가 경선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보게 되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의 갈등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이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소신껏 밀고 나가든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지지율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지든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지금 기사에 의하면은 보도에 의하면 출마의 뜻을 완전히 접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이렇게 대통령실과의 적어도 표면적일지 진짜 내실이 있는 갈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면요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과. 결국은 권력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부분을 좀 알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낫다.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승부수를 던지든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나 이런 걸로 본다면 내려놓든지 이걸 빨리 금명관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김 교수님께서는 일단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할지 말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나 전 의원이 어떤 움직임으로 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네. 출마 쪽에 불출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지금 보도는 조금씩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외양에 있어서 갈등이 노출되고 해총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요 출마하는데 부담이 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 지도부를 형해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때 봤잖아요.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 사퇴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사실 대통령실이 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건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현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의 권력의 힘이 그쪽으로 작용한다면 이렇게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간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예상을 해본다면 불출마할까요?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네. 방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가 오해를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오해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통령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충분히 둘이 면담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빠르게 그 직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놓고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져갈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당대표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을 계속해서 맡고 결국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지 아니면 내려놓고 당대표를 갈지 이 부분이 정치라는 거는 중요한 게 명분과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얘기를 얘기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를 엄밀하게 따지면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점점 더 끌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네. 그리고 기후대사까지 또 위촉을 했을 때의 의중은 그 직에 충실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각종 여론조사 특히 이제 전당대회 룰이 바뀌고 100% 당원 투표로 바뀌고 결선 투표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룰이 바뀌니까 나경원 의원도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흔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정치라는 거는 항상 이제 신의와 명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분명히 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특히 집권 초기잖아요. 대통령 지금 임기 출가 한 8개월 됐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권력과 이제 과연 충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랬을 때에 과연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친윤으로 다 결집이 되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거냐는 그런 별개의 문제라고 좀 보는 거죠. 오히려 제가 흥미로운 거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출마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아마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안 나오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거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유승민 의원은 아마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미묘한 나름대로의 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게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치권 여당으로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안철수 지금 의원이 출마 선언을 네. 했잖아요. 이건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빨리 결단을 어떻든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를 하려면 일단 밀고 나가야 돼요. 원래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집권 세력과 뭔가 물론 집권 세력은 나경원 전 의원도 집권 세력이에요. 전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이러한 외향적인 갈등 때문에 자기 소신을 접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제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판단의 문제입니다. 향후 정치적 미래를 볼 때 지금 권력과 갈등을 빚더라도 치고 나가느냐. 그래서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대표에서 떨어지더라도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면 향후에 또 다른 외연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때 굉장히 강경 이미지였어요. 그죠? 과도할 정도로 이제 황교안 대표와 이제 그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중도 보수, 중도 개혁 보수를 자리매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그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건 지금 대통령실이 좌파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니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 판단은 오로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권력과의 갈등을 의식해서 주저앉는 이런 모습 비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않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해서 우리 김 교수님 말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좀 다양성도 있고 뭔가 좀 이게 역동적이래야죠. 이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마치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펴서 이제 출마를 포기하는 것처럼 되고 그럼 오로지 지금 이제 뭐 안철수 의원도 윤심이 아니라 윤힘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윤심이 됐고 윤힘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그러한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종속 변수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좀 그러면서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역동성도 보여주고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정말 대통령실이 이제 정책적 사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이 얘기한 거를 명쾌하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걸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 부적절한 처사다, 뭐 어떻게 하면 해촉할 수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 보러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출마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실이 이제 정책과 관련된 입장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요 선에서 이제는 빨리 공이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와 어떠한 연관이냐를 가지고 숙고를 해서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꾸만 자고우면하고 질질 끌면은요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나경원 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빠른 선택이 아마 어떤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고 만약 다른 이제 친윤 당권 주자가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민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가정컨대 그러면서 볼 때 이거는
정책에서 비롯됐지만 정책 자체에 대한 논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결국 뭐 윤심과 관련된 부분을 시사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윤심이 향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김장연대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장제원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다 이미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윤심은 김기현 의원 쪽에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선동 의원은 뭐 지지도도 낮고 그래서 내려놨습니다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친윤 후보들의 이른바 이제 단일 대우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표가 갈라지면 그건 어려운 거니까 비윤 후보가 오히려 이제 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한 것 같고 지금 그런 연장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김기현 의원, 윤심이 가장 향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해석에 동의하시는지요? 뭐 한때는 뭐 김장연대도 나오고 네. 또 김기현 의원과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대통령과 2번 이제 관저에서 만난 거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김기현 아주 결혼식에 전화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제 친근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안철수 의원과도 이제 뭐 관저에서 네. 만찬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제가 가끔만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건 총선에서 승리를 국민의힘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끌고 변화화 개혁이라고 하는 그 틀을 보여줘야지 아마 이제 그 쉽게 표현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었었잖아요. 당연히 뭐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고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대표되는 게 그런 게 확산이 돼 버리니까 전혀 컨벤션 효과가 없고 지금 민주당의 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정치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인물을 딱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이 대통령실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갑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친윤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략적인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기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갈등적 소지만 않고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하나 첨언을 한다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우리나라 위기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뭐 무인기까지 날라오고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항상 위기였습니다만 지금처럼 위기였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권당의 지금 전당대회를 아직은 초기이라서 뭐 정책 경쟁이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지금 초기 전당대회인데 지금 전부 윤심 논란만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총선을 이제 내년에 앞두고 뭐 중도의 외연 확장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집권 세력이 어쨌든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집권 세력이 이제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경쟁을 해야죠, 주자들이. 오로지 지금 안철수 의원도 나와서 뭐 윤심 얘기하고 있고 네. 김장연대 뭐 장제원 의원이 뭐 권선동 의원은 어떤 관계냐 무슨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냐 이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게 무슨 대통령 눈치 보기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무슨 국민의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죠. 민주당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집권당의 집권세력의 전당대회는 좀 당당하게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초기는 그런 출발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너무 윤심에만 집중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잠깐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혀 이제 연계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우선 이제 유승민 의원은 뭐 완전 거의 반윤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빼면 거의 민주당보다 더 수위 높은 비판을 많이 하니까 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친윤은 친윤인데 이제 그 집권 세력 내에서 완전 친윤으로 좀 안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김기현 의원 쪽에 쏠리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출마하면 친윤 내부에서의 표가 갈릴 수 있죠. 네. 그 이제 친윤 내부의 교통동리가 덜 된 거죠, 말하자면. 출마를 가정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전 의원으로서는 한번 해볼까? 당신 100%니까 좀 대단히 불리한데 유승민 전 의원이 친윤의 표가 갈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단순 논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에 못 들면 출마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나 저러나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쪼록 참 다양한 후보들과 함께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길 바라면서 3월 8일입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레이스 본격적으로 펼치는 후보들의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도부와 동행한다.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현장 모습 예상해볼까요? 뭐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총출동을 하고 개딸들을 포함해서 지지층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혼자 갑니다. 아, 네.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저렇게 새 결집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 싸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고 이런 프레임을 갖다 보니까 총 직결해가지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게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이거는 정당한 수사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고 또 지적하고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요? 국회는 민생에 집중을 하시고, 이 문제는 제가 당당히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로 봤을 때는 관심을 끄는 거지. 온 걸 다 동원해가지고 새를 먹고 하니까 역시 방탄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떠한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여하튼 누차 강조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받는다고 곧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성실하게 나름대로 수사에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법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예상대로라면은 공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지도부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도 지도부와 동행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긴 네. 해요. 지금 워낙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의 경우가 친명계의 좌장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분 아니에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의 경우만 얘기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정 의원의 스탠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성남 FC 후원금 의혹 때문에 내일 출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지난 경찰이 다 무혐의 결론 내렸는데 이걸 왜 또 검찰이 뒤집어서 수사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네. 여러 가지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할 것 같은데 수사라는 게 지금 뭐 갈려 있잖아요. 이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도 꽤 있어요. 근데 어째 여론조사 자체로는 이게 나름대로 정당한 수사가 맞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당의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대체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이원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뭐 정성 의원 이런 의원들은 조금 이제 당과 권리가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대체로 아직은 이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도부는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입장과 태도를 좀 바꿔서 계속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오히려 딴 사람이 얘기를 하고 본인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두 측근이 구속돼 있고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부실장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의 차원에서 뭔가 좀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도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소명을 정확하게 해야죠. 검찰이 정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물증 없이 하는 것인지 이 얘기는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도 이 대표는 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는 상황인데 내일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할까요? 글쎄요. 왜냐면은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 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물론 이제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뭐를 자기의 혐의를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런 조사를 받았고 이런 건 내 입장이다. 아니면은 별도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포토라인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하튼 뭐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은 이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것들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가 나름대로 사법적 그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도 총동원했어요. 해가지고 뭐 꽃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때 보면 나 진짜 측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민주당을 보고 그리고 김경수 지금 전 지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를 관성적으로 해서 결집시키고 수사에 압박을 누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구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살았고 그리고 당당하고 나름대로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호텔에서 장하게 뭐 입장을 표명하고 뭐 성실히 수사 받겠다는 말을 보통 이제 재벌 총수들이 호텔 안에 썼을 때 많이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제 당 대표니까 뭐 짤막한 멘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장황한 설명보다는 나름대로 그 지금도 만시지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오늘 내일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야당 탄압이라든지 더 나가서 정치 보복이란 말만 했지. 그런 지금 고소장을 보면은 정진상, 김용과 같이 함께 공모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나오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60% 이상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이 대표는 나는 당당하다.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성남FC 후원금 의혹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등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 이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라 보세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 제3자 뇌물은 본인이 받지를 않고 우회해서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성남FC라는 구단에 이제 후원을 하게 했다는 얘기, 제3자 뇌물인데 이게 글쎄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외로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쪽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대장동 개발 그 의혹 사건도 그 사건도 본인이 한 번도 안 받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여기서 대장동 사건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휘 감독을 했고 암묵적으로 알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지금 정진상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모관계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 얘기가 있고. 근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난번에 이제 두산건설하고 성남시 관계자가 기소될 때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관계라고 돼 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과 이 성남FC 의혹,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입장. 그리고 그건 어쨌든 이 오히려 민을 위해서 챙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대장동 일당들이 먹은 건 관계가 없다. 그건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선 때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제3자 뇌물인데 이거는 자기가 돈 받은 게 없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거 과연 이제 검찰이
어떻게 물증으로 이걸 입증해 내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아마 입증해 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법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조사 이후에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소환해서 그다음에 가장 뭐 일상적인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네. 두 번째 구속 영장 이제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또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체포 영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는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냐는 거죠. 인신 구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또 다시 부결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뭐 불구속 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기소는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검찰에서는 크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의 정치권의 이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가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쓴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라는 책 속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한 말과 실제로 글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뭐 한 푼도 받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2005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쓴 학위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가서 한번 보세요. 본인이 쓴 거를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방 권력에 부패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단 하나도 안 봤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정황이라든가 거 봤을 때 이거는 뭐 아까 제3자 뇌물에 대한 부분도 나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은 네. 그걸 얼마나 이제 법원이 적용할지의 문제는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공방이 오가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도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한 몇십 년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온갖 의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을 끌고 가면서 모든 당이 전부 다 여기에 총 직결해가지고 가져가면서 가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 정도까지 퇴보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진짜 회의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불구속 기소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게 불구속 기소냐. 체포동의안을 또 요청할 거예요, 검찰이.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부결될 겁니다, 아마. 임시국회 오늘 열렸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개의했으니까 했는데 네. 결국 뭐 영장 심사를 받기 어렵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뭐 2번 정도 요청이 돼가지고 국회 요청이 된 다음에 제출된 다음에 부결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네, 참 내일 기다리는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또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죠. 설 연휴 직전에 이 대표가 신년 메시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관련해서 얘기 나올까요? 그렇죠.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취임 100일 됐을 때 실은 기자간담회를 할 것이다 했는데 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간담회식으로 했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새해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지금 언론과의 일문일답이 이제 그건 포함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다만 거기서 이제 지금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해명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문일답은 없고 본인의 얘기만 하고 그냥 그 기자간담회를 끝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가 있겠으나 여하튼 분명한 거는 당대표로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국민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일문일답을 포함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분명히 저는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수록 스스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일단 내일 검찰 조사를 받고 또 1월 셋째 주 설 연휴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일정 부분도 다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임시국회가 이제 폐회되자마자 1월 임시국회 또 열렸고 네. 또 소환 내일 되고 또 이제 곧 설이고 그 전에 신년 기자회견 할 거고 말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게 자꾸 사법 리스크만 떠오르니까 아무리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민생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 시민들 머릿속에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사법 리스크. 거의 등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그 해소가 완전히 되려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인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서 내년 총선까지 또 공천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계속 그 일부는 또 물론 이제 비판도 합니다만 그 이제 이른바 강경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의 또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을 아낀다면은 조금씩 그걸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냥 당에 있는 그 지금 결국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까지 법원의 판례 안 내줄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이분들, 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들은 못하지만. 그럼 당대표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리스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럼 조금씩 좀 입장을 바꿔서 그런 쪽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은 그냥 정권에다가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가고 여당은 여당들 계속 이의 공방을 하고 이 얘기는 검찰에 좀 맡겨두고 여야가 좀 자신들의 정책 얘기를 좀 해야죠. 그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좀 일조를 해라.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검찰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냥 사법부나 검찰에. 굳이 여당도 너무 과하게 얘기할 거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너무 이재명 대표가 뭐 다 그냥 그 야당 탄압받다 이렇게만 갈 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참 일단 오늘 민주당 단독 제출로 임시국회 열렸고요. 내일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까지 좀 중요한 일정들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